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 제목으로는 We do not part.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오늘은 본문을 펼치지 않아요. 대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손에 들게 되는 건지 그 이야기를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5가지예요. 첫째, 왜 지금 이 작가인가? 둘째, 이 책이 어떤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가? 셋째, 제주 4.3이라는 배경. 넷째,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다섯째, 이 시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중에 조금 무거운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뤄야 하거든요. 듣다가 잠깐 멈추셔도 괜찮고 오늘 말고 다음에 다시 들으셔도 괜찮아요. 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갑니다. 왜 지금 한강인가? 여러분은 이 이름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오래전부터 이 작가의 책을 읽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뉴스에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계신 분들께 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24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나온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 마음속에 비슷한 문장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아, 읽어야 하는데 그 문장 있잖아요. 읽고 싶다도 아니고 읽는 중이다도 아니고 읽어야 하는데 저는 그 문장을 오늘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들고 책을 펼치면 책이 아니라 숙제를 펼치게 되거든요. 숙제로 펼친 책은 대개 30쪽쯤에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책상 위에서 여러분을 쳐다보게 돼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노벨문학상에 대해 하나 짚고 갈게요. 이 상은 책 한 권에 주는 상이 아닙니다. 작가에게 그 사람이 오래 써온 것 전체에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노벨상 받은 책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여는 이 책도 상을 받은 책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상은 문을 하나 열어주는 일에 가까워요. 몰랐던 이름을 알게 해주고 서점에 가볼 마음을 만들어주고 거기까지가 상이 하는 일입니다.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결국 읽는 사람 몫이에요. 상은 그걸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왜 이 상 받은 작가를 읽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함께 읽으려 하는가입니다. 조금 다르죠. 저는 이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작가의 다른 책을 안 읽었는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이 책은 시리즈물이 아니에요. 앞권을 읽어야 이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책 한 권만 들고 들어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또 하나, 그 작가 어렵다던데 이 소문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솔직하게 답을 드릴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의 종류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4번째 순서에서 자세히 할게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의 어려움은 단어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상 이야기를 내려놓자고 해놓고 사실 상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지나온 길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게 2번째 이야기예요. 이 작품이 어디에 서 있는 책인지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먼저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책을 한국어로 읽는다면 그 판본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어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프랑스에서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어요. 이름 그대로 외국에서 건너온 문학에 주는 상입니다. 프랑스 독자들이 자기 언어로 쓰이지 않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을 골랐다는 뜻이죠. 이듬해인 2024년에는 같은 프랑스어판이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연도를 한번 보세요. 메디치 외국문학상이 2023년입니다. 노벨문학상 소식은 2024년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노벨상이라는 큰 소식이 오기 전에 이 책이 이미 독자들 손에서 읽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상이 이 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독자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2025년에 영화판이 나왔습니다. 호가스라는 출판사에서 냈고 제목은 We do not part, 분량은 272쪽입니다. 영화판도 그 해에 상을 받아요.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소설부문, 이름이 좀 기니까 풀어드릴게요. 미국의 책 비평가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책을 읽고 그에 대해 쓰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주는 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설 부문에서 이 책을 뽑았어요. 같은 해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 롱리스트에도 올랐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롱리스트에 올랐다는 거고 수상은 아닙니다. 후보 명단에 이름이 있었다. 거기까지예요. 이런 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서 프랑스에서 먼저 2번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영어로 건너가서 또 인정받았어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건 흔히 생각하는 경로랑 좀 다르죠. 보통은 영어를 먼저 거쳐서 세계로 나간다고들 하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름이 둘이 있어요. 번역가입니다. 영어판은 두 사람이 함께 옮겼습니다. 이혜원 그리고 페이지 아니아 모리스 두 분이에요. 번역가 이름을 이렇게 굳이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읽는 문장은 한강의 문장이면서 동시에 이 두 사람의 문장이에요. 한 문장 안에 세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책을 읽는다는 걸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건 다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함께 옮겼다는 게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아요. 시적인 문장이 많은 책인데 그런 문장을 두 사람이 어떻게 맞췄을까? 한 단어를 두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했을까? 어느 쪽이 양보했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실제로 두 분이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아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제목 이야기도 하고 갈게요. 이게 원서로 읽으시는 분들께는 첫 번째 공부거리이기도 해요. 영어 제목이 We do not part입니다. 여기 part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아는 뜻은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 동사 part는 헤어지다, 갈라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we do not part는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 쪽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만 고쳐 말할게요. 방금 제가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갈라서지 않는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바꿨죠. 이유가 있습니다. 헤어진다는 말은 둘이 각자 자기 길로 간다는 느낌이 강한데 갈라선다는 말에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영어 파트가 붙잡고 있는 쪽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옮길 때 어느 쪽을 고를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도 아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이시나요? don't이 아니라 do not이에요. 줄이지 않았습니다. 영어에서 줄이지 않은 형태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또박또박한 느낌을 줍니다. 말을 흘리지 않겠다는 태도 같은 거죠. 이런 건 문법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인데 원서를 읽다 보면 이런 감각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제 우리말 제목을 보세요. 작별하지 않는다. 먼저 작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쓰죠? 그냥 헤어질 때 쓰지는 않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서 작별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작별은 다시 만나기 어려울 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인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쪽에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제목은 그걸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현재형이고 부정형이에요.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더, 주어가 없어요.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해도 자연스러운 언어죠. 그런데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없는 주어를 만들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넣은 게 we예요. 우리. 여기가 재밌는 지점입니다. 한국어 제목은 누가 작별하지 않는지 말하지 않아요. 영어 제목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누구인지는 영어 제목도 결국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누가요? 누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와 작별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만 들고 첫 장을 펼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준비물은 사실상 그거 하나예요. 이제 세 번째,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 4.3 이야기예요. 먼저 읽는 법부터. 글자로는 숫자 4와 가운데 점, 그리고 3으로 씁니다. 읽을 때는 4.3이라고 읽어요. 제주 4.3. 이 이름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말해지지 않았던 일이라서 모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기가 길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곧 할게요. 이름부터 볼게요. 4.3은 날짜에서 온 이름입니다. 1948년 4월 3일, 그날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루 동안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는 이 일을 다루기 위해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정한 기간은 1947년 봄부터 1954년 가을까지입니다. 7년이 넘어요.
이름은 하루짜리인데 실제로는 7년이 넘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언제쯤인지 감을 잡아볼게요. 광복 직후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라가 다시 서는 중이었어요. 정부가 세워지기 전과 세워진 직후에 걸쳐 있는 시기입니다. 안팎으로 매우 혼란한 때였어요. 그리고 장소, 제주도입니다. 한반도 남쪽 바다에 있는 섬이죠. 지금이야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배로만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섬이라는 조건은 평화로울 때는 낭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다른 뜻이 됩니다. 나가기 어렵다는 뜻이 되고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 시기에 그 섬에서 무력 충돌과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어요. 무장한 쪽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 농사 짓고 물질하던 사람들, 나이 든 분들도 있었고 아주 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숫자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확한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을 숫자로 먼저 만나면 놓치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이상한 성질이 있어서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실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만나게 될 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를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또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오래 말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일을 겪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기 어려운 시간이 아주 길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밖에서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요.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생을 보낸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억을 말할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소설과 가장 깊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지지 못한 기억이 어떻게 남는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음 사람에게 건너가는가?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국가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만 담담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00년에 이 일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됐고 그 해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해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딱 여기까지예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일을 무엇이라고 부를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건 오늘 제가 다룰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널리 쓰이고 법에도 쓰인 표현인 제주 4.3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주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바다가 예쁘고 오름이 있고 돌담이 있고 봄에는 동백이 피는 곳이죠. 그 풍경 아래 방금 말씀드린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2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겹쳐 있어요. 여러분이 걸었던 길, 사진 찍었던 마을, 그 자리에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제주가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지는 쪽으로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는 제주에 있는 제주 사삼평화공원과 제주 사삼평화재단의 공식 자료를 권해드립니다. 그쪽이 정확하고 그쪽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이 일을 다뤄온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소설을 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이 소설이 배경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이 일을 이미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해요. 설명하려고 쓴 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전혀 모르고 들어가면 문장은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문장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왜 어떤 말은 끝까지 하지 않고 도중에 멈추는지 그게 안 보여요. 반대로 오늘 들으신 만큼만 알고 들어가시면 그 조심스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그만큼이면 충분해요. 더 공부하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톤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이 책을 아픈 역사를 다룬 책이니까 한 번은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책에도 그 일에도 그리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책이 교재가 되고 사람이 사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그냥 거기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평생 안고 삽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안게 될까요? 이 소설은 그런 기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건 1948년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읽는 겁니다.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분량. 272쪽입니다. 짧은 편이에요. 요즘 나오는 장편들 생각하면 확실히 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얇으니까 이틀이면 되겠지 하고 펼쳤다가 사흘째 되는 날 60쪽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이 책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문장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들이 이미지를 겹겹이 쌓아 올려요. 한 장면 위에 다른 장면이 얹히고 그 위에 또 다른 시간이 얹힙니다. 벽돌을 쌓는다기보다 얇은 종이를 계속 겹쳐놓는 쪽에 가까워요. 한 장 한 장은 가벼운데 겹치면 빛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현재와 과거의 경계를 자주 흐립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오래전 이야기로 넘어가 있고 그 경계에 안내판이 서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회상입니다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얘기지?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인가? 이 순간이 오면요.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어리둥절함은 여러분이 못 따라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순서대로 오지 않죠. 우리가 어제 일을 떠올릴 때도 10년 전 장면이 불쑥 끼어들고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다시 읽는 걸 실패로 여기지 마세요. 앞페이지로 돌아가는 건 이 책에서는 정상적인 읽기 방식입니다. 저는 오히려 돌아가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쪽이 이 책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께 특별히 한마디 드릴게요. 그 전에 이 상황이 좀 특이하다는 걸 짚고 갈게요.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쓴 소설을 영어로 읽으려는 겁니다. 보통 원서 읽기라고 하면 처음부터 영어로 쓰인 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반대예요. 우리말로 태어난 이야기가 영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셈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문장 앞에서 우리를 가장 겁먹게 하는 건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들어갑니다. 제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오늘 들으신 배경도 이제 아시고요. 그 막막함이 절반쯤 덜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어판을 먼저 읽고 오시는 분이라면 더 그렇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새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이야기예요. 우리 대부분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규칙으로 배웠죠. 문법 교육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영어 문장을 보면 일단 have부터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번역된 문장은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번역문이라는 건 원래 한국어로 굴러가던 생각이 영어 문장의 틀 안으로 옮겨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 모국어의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국인 눈에는 유난히 잘 보여요. 이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이 영어가 느는 순간입니다.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그 순간을 대신해 주는 건 없어요. 그냥 가서 살면 영어가 는다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어민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내 안의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어디에 살든 결국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꽤 드문 교재이기도 해요. 한국어 원본이 있고 그걸 오래 붙들고 옮긴 영어 문장이 나란히 있는 책이니까요. 읽으시다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한국어를 내가 영어로 옮겨야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답을 정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 질문을 붙들고 있는 시간 자체가 공부입니다. 자,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책의 어려움은 단어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어려운 어휘가 쏟아져서 힘든 책이 아닙니다. 사전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어려움이에요. 무엇이 어렵냐면 지시 대상이 흐립니다. 그녀, 그것, 그곳. 이런 말들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가 일부러 또렷하지 않은 대목이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보다 대명사를 더 자주 쓰니까 오히려 더 도드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을 열지 마시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사전보다 그 방법이 훨씬 잘 통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소리내어, 천천히.
이 책은 눈으로만 읽으면 미끄러집니다. 문장이 짧고 부드러워서 분명히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소리를 내면 속도가 강제로 떨어집니다. 사람은 눈으로 읽는 속도만큼 빠르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 강제로 떨어진 속도가 이 책에 딱 맞습니다. 전부 소리내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페이지에 한 문단씩만 해보셔도 충분히 다릅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문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문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 분량도 페이지로 자르지 마시길 권합니다. 오늘 30쪽 이렇게 정해놓으면 장면 한가운데서 책을 덮게 돼요. 이 소설은 그러면 손해입니다. 대신 장면 단위로 끊으세요. 여기서 한 장면이 닫혔다 싶으면 거기서 덮고 다음날 이어서 첫 30쪽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초반이 제일 낯섭니다. 아직 누가 누구인지 잡히지 않았고 지금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문장은 이미 깊은 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30쪽쯤에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싶은 순간이 옵니다. 거기서 덮지만 마세요. 그 지점만 넘기시면 시야가 열립니다. 그러니 첫 30쪽은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통과한다는 마음으로 지나가셔도 좋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때는 다 읽힙니다. 정말이에요. 오히려 이 책은 앞부분을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가장 크게 달라 보입니다. 메모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노트를 거창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두 가지만 적어두시면 나중에 아주 편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새로 나올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 줄, 또 하나는 장면이 크게 바뀔 때 그게 지금 이야기인지 옛날 이야기인지 한 단어. 이 두 개만 있어도 중반 이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한 가지만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이미지에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이 소설에는 반복해서 돌아오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눈, 새, 바다, 동백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주쳤을 때 아까도 이거 있었는데 하는 순간이 와요. 저는 그 순간이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에 표시를 해둬야 하고요. 연필로 살짝 아니면 포스트잇 한 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것 같나요? 이건 제가 답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름이 각자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다 읽고 나서 다시 여쭤볼게요. 난이도를 저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적인 문장과 시간이 겹치는 구성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분명해요. 다만 272쪽으로 짧은 편이고 제주 4.3이라는 배경을 이미 아는 한국 독자에게는 배경을 따라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국 독자 기준으로는 난이도를 한 단계 낮춰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읽다가 마음이 힘들어지시면 덮으셔도 됩니다.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이 책은 감정을 자극해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쓰인 책이 아니지만 그래도 무게가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며칠 쉬었다가 다시 그렇게 읽으셔도 이 책은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줄거리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 책은 뒤로 갈수록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초반과 중반 언저리까지만 이야기할 거고 뒤쪽은 여러분이 직접 만나시게 될 겁니다. 누가 미리 말해버리면 안 되는 종류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 강독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부탁 하나. 먼저 이 시간이 하지 않는 일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직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책을 대신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문장은 같이 읽어요. 영업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한 줄씩 짚어가면서 갑니다. 다만 그게 여러분이 직접 읽는 일까지 대신하지는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문장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의 것이고 영업한이라면 이혜원, 페이지 아니아 모리스 두 번역가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조심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그분들의 책에서 온전히 만나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손에 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로 읽으실 분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한국어판을 준비해 주세요. 영어로 읽으실 분은 호가스에서 나온 영어판 We Do Not Part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영어판을 구하실 수 있어요. 정식 판본으로 읽어달라는 이 부탁,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려는 게 오래 말해지지 못했던 기억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걸 만든 사람들의 몫을 건너뛰는 건 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읽을지 영어로 읽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둘 다 좋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한국어로 읽으면 문장의 결이 더 깊이 들어오고 영어로 읽으면 낯선 언어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느린 속도요.
욕심내실 분은 두 권을 나란히 놓고 마음에 걸리는 대목만 양쪽으로 비교해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전부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 한 챕터에 한두 군데면 충분합니다. 그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두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 강독은 무엇을 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하나, 오늘처럼 배경을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확인된 것만요. 둘, 문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문을 같이 보면서 짚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간이 어떻게 접히는지, 왜 여기서 문장이 갑자기 짧아지는지, 왜 이 장면에는 소리가 없는지, 그런 것들이요. 셋, 막히는 지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이 같은 데서 막히거든요. 그러니 거기 도착하시기 전에 곧 헷갈리는 데가 나옵니다 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 알고 만나면 훨씬 덜 당황합니다. 넷, 같이 멈춥니다. 이 책은 빨리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서요. 혼자 읽으면 그냥 지나쳤을 자리에서 같이 읽으면 한번 멈추게 됩니다. 저는 그게 함께 읽는 일에 가장 큰 쓸모라고 생각해요. 질문도 얼마든지 주세요. 특히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질문일수록 좋습니다. 이 책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기 쉬운 책이에요. 배경이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이 책에 대한 예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요. 완독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게요. 272쪽짜리 책이지만 서둘러 끝낼 책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려도 괜찮고 중간에 며칠 쉬셨다가 돌아오셔도 괜찮아요. 어떤 책은 빨리 읽는 게 잘 읽는 거지만 이 책은 아닙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것보다 덮은 다음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쪽이 이 책에는 더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심스럽게 덧붙일게요. 리터 스텔라는 제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걸 자랑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건 저희가 이 책을 다룰 때 더 조심해야 할 이유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데서 있었던 일일수록 아는 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책에 대해 말할 때 제가 확인한 것과 제가 상상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쯤 그렇게 했던 것,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5가지였습니다. 왜 지금 이 작가인가? 이 책이 어떤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가? 제주 4.3이라는 배경,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그리고 이 시간이 무엇을 하는가? 다음 시간부터는 첫 장을 엽니다. 그 전에 2가지만 해주세요. 첫째, 책 한 권을 손에 넣어두시는 것. 한국어판이든 영어판이든 좋습니다. 둘째, 오늘 들으신 4.3이라는 이름을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것. 외우실 필요 없어요.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질문 하나 있었죠. 작별하지 않는다. 누가요? 그 질문 들고 오세요. 그거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